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반환점을 지나면서 여야의 장외 여론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전국 이슈 박상규 시사평론가 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대구에서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어제 집회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비상계엄 직후에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격차가 굉장히 컸어요. 지금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선포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2달이 넘었는데 지금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위법성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헌재 심판은 이 진행 중이잖아요. 헌재 심리가 변론기일이 지난주까지 6차까지 끝났고 이번 주에 이제 8차까지 예정돼 있어요. 그 이후는 아직은 이제 미정이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이 비상계엄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 위법성보다도 이 양대 지지층이 최대를 결집하는 것 같아요. 구속의 부당성,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내란, 이게 지금 이 내란 혐의로 이제 윤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건데,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기소돼 있는 건데, 내란은 민주당이 일으킨 거다라든지 그 프레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공수처, 법원, 경찰이 내란을 일으킨 실체적 내란 행위다. 이건 1월 25일 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밝힌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강성 보수라고 흔히 표현되는 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먹히는 것 같아요. 먹히면서 이제 양대 진영 대결 구도로 가고 말았어요. 지금 이게 원래 이 비상계엄 행위 자체가 적법하냐 위헌이 아니냐 이게 이 쟁점인데 원래는 이 쟁점에서 분화되고 그러면서 지역적인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이러면서 말이죠. 완전 우리 한국 정치의 기본 정치 문법, 이 양대 진영이 이제 대결하는 극단적 대결로 가면서 이런 양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또 하나가 이번에 제가 또 이 비상계엄을 보고 또 느낀 게 그 이후에 양상을 보면서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히 그 급진 우파가 많구나 생각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게 반국가 세력, 계엄 전에도 그다음에 종북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써왔다고요. 그 연장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그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제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건데 그리고 나서 계속 부단한 어쨌든 그 이슈를 제기하고 논리를 제공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레임의 전환 같은 거 이러면서 상당히 지지층이 결집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제 법원에 난입하는 상황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대구 집회도 지금 이 새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걸 단순하게 이거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사태가 위중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급진적으로 우경하는 것 같아서 비상계엄과 다 연결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 뭐 자막으로도 나갔지만 대구 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의원들 또 특히 윤재옥 또 이만희 의원들이 이렇게 참석하면서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런 의원들이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어제 집회를 객관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째, 동대구역 광장 집회에 인원을 경찰이 비공식이지만 추산을 했는데 5만 2천여 명, 그리고 영내에 한 3천여 명. 5만 5천여 명이 비공식이에요. 이게 이제 통상 모든 집회의 가장 최저선을 말하는 겁니다. 광화문 집회에 좀 모였을 때 많이 모이면 3만 명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대단한데 면적을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동대구역의 광화문 집회에 거의 2배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 같고 주최 측은 100만 집회 주장했습니다. 주장이 그렇고 AI 분석이라는 게 또 있어요. 드론 띄워가지고 하는 거. 요새 주최 측 그렇게 주먹국으로 숫자 얘기하지 않습니다. 15만에서 20만을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냥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 배지가 5명, 이철우 경북지사, 대구시 의회 의장 등이 대거 나갔습니다. 대구에서 하니까 나갔겠지. 이렇게 보시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급진 우경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받아들일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거기에 뭐 유튜버 지모 씨가 참석을 해서 연사를 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도 했어요. 자, 이걸 과연
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인 거다라고 보면은 저기 어제 추운 날씨에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실 거예요. 이건 엄연한 국민적인 목소리다. 또 하나 부산역에 비 오는데 13,000여 명 모였을 때 난리 났다 그랬거든요. 집회 규모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봐도 4배 이상 모였어요. 자, 이걸 TK 지역이 보수의 심장이니까 많이 모였다. 이렇게만 봐서는 민주당이나 이 진보 진영이 크게 오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건 어디까지나 국민적인 목소리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역 의원들 화들짝 했으니까 나갔겠죠. 이게 그냥 안 나갔다가는 본인들 당락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현실적 이유도 좀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 홍준표 현역 대구시장은 이거 처음에 안 나가려고 했나 봐요. 예. 그런데 SNS에 나도 나가고 싶다. 그런데 뭐 이 선거법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선거법에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못 나가는 심정을 뭐 이해해달라. 국민참여인단이 뭐 극우들이 한다 그러는데 처음에 100명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11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극우들이 모여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극좌라는 말이 있습니까? 극좌라고 안 하잖아요. 극좌라고 하면 난리 나거든요. 자, 그런데 왜 우파 시민들이 모인 것을 꼭 극우라고 하는가? 일부 있다는 걸 가지고 쌀에 콩 몇 개 있다고 이걸 또 콩밥이라고 하지 않아요. 쌀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을 좀 가져야 이 전국을 똑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상규 평론가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국민 변호인단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10만 명 넘게 참여했는데 특히 청년층이 많이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청년층도 너무 강조되는 것 같아요. 청년층이 다 그렇게 찬성하는 건 아니죠. 제가 극우라는 표현을 쓴 게 이제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납득이 안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뭐 보수층이 됐건 뭐 극우가 됐건 말이죠. 주장하는 게 이제 지금 이 비상계엄 이 이슈에서 자꾸 다른 데로 이제 분화하고 있다고요. 일부긴 합니다만 뭐 중국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드디어 뭐 북한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극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죠. 대구 집회에 참석한 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자꾸 이게 본안 외에 이런 이슈가 자꾸 퍼지면서 이게 진영 대결로 가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경화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경화라는 게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 난입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경찰이 자극한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그걸 극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법원에 난입한 건 그 자체를 비난해야죠. 비판하고 무섭게 야단쳐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집회에 고무돼 가지고 또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것들에 고무돼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 또 배지를 달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지지자들의 저 의견을 무시할 수 없죠. 저분들이 편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같이 상호 악순환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저런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탄핵 찬반의 격차가 좁혀지고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저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목소리로 존중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하고 비교할 건 아니다만 아니 한때는 이 사안을 뭐 나치즘과 비교하는 쪽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슈가 너무 분화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벌써. 그러더니 급기야 이제 헌재의 위헌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극으로 연결되는 걸로 전 보는 거예요. 과거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도 과거의 유럽의 역사에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탄핵 집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탄핵 반대 집회가. 저 헌재 앞에 안국동 그쪽도 뭐 거긴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 차벽을 다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주말에는 뭐 영락 없고 주말에 제가 광화문에서 차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면 도저히 집 쪽으로 못 가서 항상 저쪽으로 북악터널 쪽으로 집에 가고 그러는데 아무튼간 이런 상황이 이제 양대 지층이 결집하면서 더 이상 이제 양측이 말이죠. 극자라고 얘기해 줘요, 전. 극자도 있고 극우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접점을 찾아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이성과 합리와 논리와 법률로 말하기를 너무 궤변이 너무 난무하기 시작했다. 궤변이 난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궤변이. 어떻게 내라는 공수처 법원이 경찰이 일으켰습니까? 그런 걸 궤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전 그래서 저게 합리적이고 정합성이 있는 주장들인가. 근데 이러한 주장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은 거기에 자꾸 동조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저 현상은 절대 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들이에요.
단지 저는 저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배치 생각하고 너무 그러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이런 얘기 공허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전부 저희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정말 비상경보다 정당했고 탄핵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속내니까 알 길은 없죠. 게다가 국민의힘 스스로들도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고충을 이제 이해합니다. 아직 대통령이고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심판 결과가 그런데 저렇게 과도할 정도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저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예. 보통은 보수층 집회나 보수층의 목소리를 낼 때 40, 50대 중장년층이 많이 나오는데 청년층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40, 50대는 진보죠. 그건 보수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미 모든 여론조사에서 40, 50대는 60, 70% 이상이 이미 진보 진영입니다. 나이가 먹은 거죠. 옛날에 2030이었는데 10여 년 이상 지나면서 지금의 40, 50대는 압도적인 예. 진보다. 저는 뭐 그렇게 수치가 말해주는 거니까. 청년층은 밀레니엄 세대들이에요. 18세에서 39세.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또 35세 이후는 상당히 또 여성분들은 그 나이대의 여성분들은 진보입니다. 2030을 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안에도 그 레이어 층이 나뉘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2030 젊은 분들은 상당히 실용적인 세대죠. 뭐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뭐 효순이 미선이 뭐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때 광우병 파동 이런 것으로 이었을 때 거의 유아들이었던 세대가 이제 커가지고 2030 아닙니까? 그때 2030은 4050이 됐고 그때 안 태어나거나 어렸던 세대가 지금 왔는 2030인데 이분들은 이 사태를요 대단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좌우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2030에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 측이 기대를 거는 것도 특별히 우리하고 뭔가 접점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 추위에 동대구역에도 가니까 굉장히 많고 아까 석동현 변호사가 이끄는 국민변호인단에도 그들 표현으로 하자면 압도적으로 2030이 많다. 물론 주장이니까 그 뭐 한번 내놔 보시오 해서 그 연령별 표를 좀 봐야겠죠. 그 팩트 체크는 안 됐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분들이 대단히 이념에 경도되거나 어느 쪽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이란 관점, 자신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좀 과반수 이상 최근에 나온 그 엠브레인 NBS 조사를 보면 그 20, 30대의 53에서 54%가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다는 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반수가 왜 2030이 탄핵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일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트렌드가 나타났을 때 본인의 견해와 안 맞는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또 안 돼요. 저도 40, 50 세대 그 중장년 분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의 소중한 의견으로 보거든요. 그거를 이것은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정치권이 대응을 해야지 왜 이러지 하고 보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거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일방적 논리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좀 우려하고 경계합니다.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12월 14일 날 이제 탄핵 소추가 의결됐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여의도에서 그 뭡니까 무슨 저기 뭐라고 까먹었는데 그 뭐라고 하지 그 빨간 봉 들고 나오는 거 젊은 사람들. 예, 탄핵 탄핵 응원봉. 예. 응원봉, 예. 걸그룹 응원봉. 응원봉 이쪽은 경광등이 예. 뭐 그것도 갈리던데 이렇게 응원봉을 나온 저도 여의도 집회도 가보고 그랬어요. 가봤는데 거기도 젊은 사람들 많아요. 양쪽에 다 많아요. 예. 이쪽도 나이 드신 근데 뭐 태극기 드시는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고 아무래도 60대 이상이 많고 근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2030이 탄핵 반대에 좀 참여하는 건 분명히 많아진 것 예. 같아요. 근데 그걸 과도하게 석동 변호사 같이 2030이 뭐 압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이쪽도 2030은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2030의 또 남성과 여성이 또 달라요. 그게 너무 이거 한쪽 그룹으로 말이죠. 단순화시키지 말아라. 세부적으로 좀 봐야 한다. 많이 그 디테일하게 달라요. 예, 그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저희 평론가님께서 여론조사 하나 언급해 주셔서 먼저 좀 설명드리면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사가 공동으로 지난 3일에서 5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오차 범위는 네, 조금 더 확인된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을 바꿔서 정치권 관련해가지고요. 윤 대통령 역시 면회온 여당 의원들을 통해서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과 보수층의 결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다 사실관계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카페가 있잖아요. 분명히 작년 12월에 이장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했어요. 사퇴를 그게 무슨 뭐 선출된 자리도 아니고 임명장을 주고받는 자리도 아니니까 이장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하니까 물러나겠다고 봤죠. 그러나 이 제명인의 마을은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근데 그 사이트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보도도 됐죠. 이 강성 지지층 분들에게 토요일 광화문 탄핵 찬성 집회에 좀 많이 나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근의 분위기, 특히 토요일 집회, 동대구역 집회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재명 대표도 좀 우리 지지층도 나가서 좀 내 이 탄핵 인용이라는 역사적 흐름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또 호소한 걸 봤어요. 네, 그런데 그 글 관련해서는 또 민주당에서 밝힌 입장이 있어서요.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지지층을 향해서 그럼 모래알이 돼서 흩어지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런 수사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옥중 전언이잖아요.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근데 그걸 또 이제 극우라고 또 얘기를 하고 뭐 일부에서는 탄핵 불복의 포석이란 말을 하던데 저도 바둑을 그렇게 잘 못 둡니다만 포석이라는 건요. 고수들은 한 백수 앞을 내다보고 놓는 게 포석이에요. 탄핵 재판이 무슨 그렇게 백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탄핵을 위한 포석이다. 뭐 이창호 구단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쓰는 것도 적절히 좀 써야 된다. 밑밥 깔기다. 뭐 밑자락 깔기다. 무슨 방석입니까? 그걸 깔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도층을 향해서 지도자는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어요.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하라고 하면 또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모래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는 옥중에 있는 윤 대통령은 지지층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신 이재명 대표의 동료 글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서 반박이 있어서요. 그 점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팬카페 집회 참여 동료글을 올린 게 아니다. 이 글은 당원 대상 문자 메시지인데 팬카페 관리자가 게시를 한 것이다. 이런 반박이 나왔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하면서 특검을 공식화하고 나섰어요. 지금 그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진짜 이유다, 도화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야 뭐 여러 시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 비상계엄의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당의 과도한 입법,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뭐 거기 대왕고래 프로젝트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고한 거다라는 게 일관된 논리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1월 25일 날 그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에요. 거기서 아까 공수처, 법원, 그리고 이제 경찰이 사실상 민주당의 지휘하에 실체적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라는 쪽으로 프레임을 바꾸기 시작한 것 같고,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글쎄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다가 계속 상승 국면으로 치달았죠. 임계점에서 치달았죠. 거의 모든 이슈는 명태균이었잖아요. 불과 12월 2일까지도. 그러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명태균 얘기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를 이제 지금 워낙 과도할 정도로 이 비상계엄 얘기가 있는데 이 프레임이 자꾸 바뀌는 것 같으니까 다시 지지를 결집하려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만 보지는 않겠죠, 민주당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죠. 근데 일각에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선거에 개입한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까발려지기 시작한 찰나 이걸 막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또 그들의 주장이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봐요. 그건 알 길이 없죠. 그야말로 나중에 그건 또 밝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게이트는 지금 특검을 다시 하자 그러는데 이 특검은 어차피 성사되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도 지금 최상목 대행에 의해서 막혀 있는데 블로킹이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무튼간에 지금 탄핵에 찬성한 지표가 약간 새가 꺾여 보이긴 해요. 워낙 탄핵 찬성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바뀌니까 탄핵 찬성이 반대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새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 이런 전략 짤 수 있다고 봐요. 여기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죠. 이게 어차피 양대 지지층들이 양대 정당들이 탄핵을 둘러싸고 탄핵에 반대냐 찬성이냐 이 부분을 둘러싸고 이제 총 당력을 결집시키는 겁니다. 그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단지 이게 특검이 저는 성사되긴 쉽지 않지 않겠느냐. 단지 어쨌든 다시 이슈를 좀 명태균 쪽으로 가면서 탄핵에 찬성한 세를 좀 모으려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은 보인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분석도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조기 대선 때 등판이 예상되는 또 오세훈, 홍준표 시장 두 여권 주자를 겨냥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민주당은 이 달라질 것 같은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국면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최 교수님 본질 말씀하셨는데 본질이 지금 전도되고 있다고 민주당은 생각할 거예요. 집회 대결을 하자니 이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숫자로 제압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좀 어렵고 동력이 생기기 쉽지 않다. 너무나 당연한데 무슨 집회까지 하느냐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건 명태균을 게이트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이거 대단한 사건인 것처럼 포장하기가 좋거든요.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닉슨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이 게이트, 문을 갖다 붙이면 최근에 뭐 농담입니다만 스타게이트도 있잖아요. 뭐 그럴싸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용은 이미 아닙니다. 민주당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거 잘 안 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신문의 헤드라인이나 방송의 탑뉴스를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뭐 찾아보시면 알지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겨냥하는 건데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여기서 포석이 나옵니다. 서너 달 뒤에 포석을 깔고 싶은 거예요. 이 바둑은 이제 조기 대선 바둑입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라는 그 두 정치인이 예상되는 유력 후보들이 그 게이트에 걸려 있어요. 이 좋은 호재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국면을 이 문을 윤석열 게이트에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로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사안은 이미 지금 헌재는 속도를 3월 안에 끝내려고 지금 하는 그런 속도전, 조기 속도전에 대해서도 8일 입장문이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시간을 제한하고 하루 전에 그 신문 요지를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했거든요. 자, 그런 치열한 프레임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특검 카드를 꺼내 드는 게 결국 민주당한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떨까요? 명태균 게이트가 저는 나름대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심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구속돼서 굳이 수사할 게 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대통령 부부가 선거에 개입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대통령의 선거에 공무원 정치 중립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자꾸 부각시키면서 사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자꾸 환기시키라는 것 같아요. 여론전에서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그냥 너무 당연시했거든요. 탄핵 찬성은 당연히 될 거다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게 지금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잖아요. 프레임도 좀 바뀌는 것 같고 제가 봐도 기이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꽤 흐르면서 말이죠. 2달 이상 흐르면서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꼈다 보고 그래서 다시 명태균 게이트 통해서 명태균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다시 재점화하려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보여요. 지금 워낙 지금 세가 밀려요. 지금 대구 집회 좀 만만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아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에서도 그렇고 그냥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봤을 거예요. 근데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아주 거의 집요하게 결사적이거든요. 이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 꺼내 들었는데 아까 제가 특검이 그렇게 쉽게 통과되지 않을 거다. 특검은 통과는 되겠죠. 근데 거부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지만 지금 제2호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특검이라는 게 내란 특검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지금 계속 너무 많아요. 특검 얘기도. 그런 건 조금 수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좀 전략적으로 봐서 말이죠.
네,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가 이런 발언을 했죠. 김동연 지사에게 배은망덕하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내부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최근 비명계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총구를 처음에는 뒤로 돌리지 말라 그러더니 최근에는 총구를 옆으로 돌리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에 나왔을 때 왜 옆일까? 옆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비명계는 없고 김동연, 김경수, 임종석, 김부겸, 고민정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옆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는데 총구를 옆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이분들이 옆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분들이 옆에 있으면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스프링클러처럼 모든 분들을 향해서 포화를 쏟아 부었더라고요. 저희 뭐 CG에도 나오지만 배은망덕,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깎아내리는 거죠. 당신은 지도자가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임종석, 다른 직업 알아봐라. 정치인이 무슨 평생 40년 가까이 한 사람 보고 뭘 다른 직업을 알아봐라. 저것도 대단한 비아냥이고 김부겸 전 총리 서울대 졸업하시고 식견이 있어서 총리까지 하신 분 보고 본인이 책 몇 권 냈다고 책만이 읽으시길 저거 학동 취급하는 거예요. 당신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 낼 그 지식적 역량이 없으니 책 좀 더 봐라. 대단히 모욕적이잖아요. 저렇게 얘기하면서 총구를 옆으로 돌리지 말라고 하면 그분들 생각이 어떠시겠어요? 저거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전혀 요새 말로 1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비판입니다. 아니 같이 가자는 분들 보고 저런 얘기하면 저 기분이 좋겠어요? 화 벌컥 납니다. 고민정 의원이 그랬잖아요. KBS 방송인 출신. 이미 망하는 길로 들어섰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내전 양상에 나오는 말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라고 유시민 작가는 아직 안 망했다 그랬는데 그 고민정 의원의 분석은 다르잖아요. 이미 우리는 망하는 길로 들어선 지 오래다. 자, 이걸 저는 일종의 내전이라고 봅니다. 이 내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바깥의 전쟁, 대개 모든 큰 전쟁은요, 안에서부터 무너진 쪽이 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니까 여인영 전 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그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을 접견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형사재판 이후로 증인석에 섰을 때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잖아요. 이게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어느 정도 조언에 따른 것이다, 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변호인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을 만난다는 게 이분들이 지금 피고인들이잖아요. 기소 중이고 재판 중인 사람들이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5차, 6차 변론길에다 나왔었잖아요. 증인으로 나왔었는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다 대체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랬었는데 형사 재판 중이니까 말을 어떻게 잘못하면은 자신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그 어떤 그 단초가 좀 보였어요. 여인영 사령관도 그렇고 이진우 사령관도 얘기하는 게 150명 그 얘기는 했다고요. 150명. 단지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150명 얘기도 나왔고 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그 이제 위치 추적 요청 이런 얘기는 또 시인한 듯한 이런 얘기는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지금 발언이 좀 엇갈리기도 하고 특히 이제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곽종근 사령관이 전 사령관이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인원이다 요원이다 이게 자꾸 바뀌고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증언의 신빙성의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재판관이 판단할 일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공소장의 내용과 많이 달라요 지금. 공소장의 내용을 대개 이제 답변을 안 했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대통령 공소장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그리고 이진우, 여인영 이런 사령관들의 공소장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알기로는 헌재가 증거를 채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법정 진술과 재판정에서 진술이죠. 헌재 재판정이죠. 여기서 진술과 그 검찰 공소장의 내용은 너무 다르니까 이거 판단하겠죠. 그래서 판단이 내려질 겁니다.
네, 말씀하신 그 인원과 요원 네. 관련해서 또 이런 저희가 녹취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윤 대통령이 6차 변론 중에 4번 출석하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인데 6차 변론 때 했던 이 인원이란 발언이 또 이제 논란이 주목이 받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자 발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취 보셨는데 여기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평론가님? 자, 곽종근 전 사령관이 12월 3일 비상계엄 3일 후에 김병주 TV에 TV가 아니죠. 유튜브 채널에 나간 모습 다 보셨을 거예요. 네. 불과 사흘 뒤에. 자, 그거부터가 부적절했어요. 이 주요 인물인데 전직 군 선배이긴 하지만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 다시 봤어요, 저도. 그런데 사실 답변을 뚜렷하게 안 하는데 김병주 의원이 옆에서 약간 다그치듯이 그 얘기 아닙니까라고 해서 맞는 거 맞습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윤 대통령 측도 그렇고 저도 어느 정도 이 사태를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가는 결정적 단초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른바 홍장원 메모도 본인이 밖에 나와서 받아 적었는데 윤 대통령이 전화해서 너무 알아볼 수가 없어서 구겨서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와서 보좌관에게 다시 불러줘서 쓰게 했는데 그 보좌관이 누구냐니까 지금도 보좌관 이름을 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그 정형식 재판관이 그 네모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 여러 번 물으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을 했어요. 홍장원 씨가.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오염된 메모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메모 자체가 지금 제가 드린 말만 해도 이 메모 자체에 벌써 오염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홍장원 메모가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이 사태가 내란이로구나라고 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하여금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게 하는 결정적 메모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예, 저는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고 얘기하고 바로 인원이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TV에서 많이 나오던데 방송에서 그 전에 대통령의 언어 습관에서 사람을 인원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지금 인원 요원 이거는 완전 이것도 프레임 전환이에요. 예. 이거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6차 변론에서 내란 프레임이다. 홍장원과 이 곽종근의 이런 그 얘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그럼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내란 프레임이다, 탄핵 공작이다. 무슨 탄핵 공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땐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대통령의 이 인원이다, 요원이다 이거야말로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변명 같아요. 인원의 말을 본인이 많이 썼더라고요. 사실상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인원 사용한 적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지원의 신빙성이 대단히 떨어진다. 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